정부의 뉴딜 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의 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과연 뉴딜 펀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짚어보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증권맨으로 일하다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세종갑에서 당선된 경제통 홍성국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15 총선에서 세종갑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정치 초년병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왜 이 정치가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나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멀리 본 이런 정책 중심의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갔는데 워낙 새로운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안에 몰입하고 진짜 먼 개혁가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홍성국 의원 하면은 이제 증권맨으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네. 요즘 이제 증권 시장에서 관심이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시장은 굉장히 빨리 달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비록 이제 우리 의원이시지만 이 정치에 대한 증시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은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돈을 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국영제, 소재, 산업재, 자동차 이런 것들이 디지털을 비롯한 디지털이나 바이오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주식시장에 동시에 발현되고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동일한 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을 바탕에 깔고 산업의 전환이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유동성,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채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기초 환경인 저금리와 돈을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지속한다는 것을 바닥에 깔아놓은 이런 상태에서 부채가 많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도 갔다가 주식도 왔다가 뭔가 투자거리가 있다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설적으로 봐서 코로나19에 뭐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역으로 이런 유동성들은 많이 걷어들일 것 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그래서 물론 새로운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산업들은 계속 인기를 끌겠지만 나머지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오히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이 완벽해지는 순간 또 예측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부터는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고 또 풀어놓은 돈도 좀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언젠가 올 수도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오야죠. 얼른 오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잘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백신이 삼상에 들어갔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부터 공교롭게도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 측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수축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수축사회라는 게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살기 어렵고 살기 어렵고. 요즘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근데 서로 한국 싸우고. 사회, 한국 정부, 한국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수축사회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이 수축사회 때문에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관성적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겠지. 이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갈등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엄청난 대립이 있고요. 유럽도 국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지만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이번에 내놓은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수축사회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축사회가 되면은 전 지구가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도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전 지구가 살기 어려운데 특정한 국가는 잘 살 수가 있고 또 국가 내에서도 다 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 부분들만 나지. 이게 수축사의 특성인데 그러면 특정한 국가가 잘 살기 위한 방안이 뭘까? 이걸 돌파하는 방안이 뭘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린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네. 뉴딜 정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또 이런 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네. 정책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뉴딜 펀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정부가 많은 그 비전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네.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 규제 완화, 기업 규제 혁신 이런 건 별로 성과를 보인 게 없다.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은데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축 사회가 예.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장 중심으로 흐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풀고 시장에 가장 많이 개입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예. 맨날 미국 배우자고 했는데 미국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는데 미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재정에 돈을 많이 다른 나라보다 예. 재정을 가장 조금 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축 사회에다가 코로나19가 동시에 닥치게 예. 되니까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의 경우로 보면 30년 전에 일본이 유사한 상황이 왔었는데요. 예. 그때 일본 정부가 미온 대응하다가 지금 30년 동안 일본이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예. 일본 주가를 보시면 89년도 말에 38,800 정도였어요. 예. 지금이 30년이 지난 지금 2만 2, 3천 될 거 2만 간 넘을 겁니다. 30년 동안. 30년이네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고 또 후손들한테 불황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행히 다른 선진국들은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내는 게 웬만한 선진국들 15% 심한 나라는 20 가까이 되고 예. 있는데 우리나라는 5 내지 6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서 우리 재정을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많이 쓴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역할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 네. 이런 생각 가장의 입장에서 네. 또 함께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는 건 너무도 네. 당연한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또 뉴딜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재정을 좀 아끼자는 측면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들. 네. 뉴딜 펀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뉴딜 펀드를 설계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K 뉴딜위원회 디지털 분과 실행 지원 TF 또 단장으로 계시는데 네. 왜 이 시점에 뉴딜 펀드를 정부가 내놨습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뉴딜이 그린하고 예. 대표적인 게 디지털인데요. 먼저 그린을 놓고 보시면 유럽 평균,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50%를 넘기고 있잖아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3%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쫓아가야 돼요. 예. 쫓아가야 되는데 한국의 산업 구조는 소재, 철강, 화학, 정유, 산업재, 기계조선, 건설, 운송, 자동차, 에너지를 대규모로 쓰는 우리의 산업 구조예요. 지난 60년 산업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러한 산업들이 앞으로는 수출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니네가 일반 화석연료를 쓴 제품은 수입 금지하겠다. 유럽 같은 곳에서 그런 환경 네네. 문제가 좀 심한데 네, 당장은 아니지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빨리 땡겨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앞선 듯하지만 여기서 초격차로 확 벌려놓아야 되는 거죠. 벌려놓으라는데 이걸 다 재정으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재정으로 못하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한테 꼭 필요한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돈 소중하니까 예. 안정성도 좀 높이고 수익률을 좀 높여 드리고 하면서 국민과 정부와 금융시장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좀 투자를 하려면 이익이 될 만한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뉴딜 펀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지? 나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뉴딜 펀드가 사실 뭔가 일을 하려면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 민간이 한번 우리가 그린과 디지털로 프로젝트라고 하죠. 어떤 사업을 갖고 와봐라, 만들어 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먼저 만드는 이 구조를 지금 짜고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서 세금 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예. 국회에서 법률이 또 통과돼야 되고요. 음. 또 사업이 하나 있게 되면은 그 사업에서 인허가 받아야죠. 예. 또 그 사업에 어떤 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죠. 또 돈이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여름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내년 여름이나. 예, 너무 빨리들 나가신 거죠. 그래서 예. 저희는 최대한 땡기려고 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됐건 뭐 해상 풍력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의 거의 모든 행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 그래서 발굴하면은 그걸 정부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예. 민간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선정을 해갖고 뉴질 모펀드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니 정부 돈을 얼마쯤 주세요 해서 실어갖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프로젝트 선정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하거나 정부 뜻대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어차피 그 프로젝트라고 네. 하는 것은 원래 정부가 하려고 하던 프로젝트죠. 예산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네.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은 정부가 뭔가 제시를 했을 때 민간 자산운용사가 봐서 이건 될 것 같네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질 펀드가 한 개로 생각하시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거. 프로젝트별로 다 프로젝트별로 다른 거 투자를 그걸 하는 거죠? 총칭해서 뉴질 펀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할 수 있게 유인하기 위해서 네. 어떤 유인책이 지금 있습니까? 뭐 정부가 한 10% 정도 손실을 분담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그것도 세력도 프로젝트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주 위험한 사업. 혹시 사업성이 떨어지면 정부가 좀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이 확실한 거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해상풍력 같은 거는 거기서 전기 만들면 누가 삽니까? 그걸 한전이 사야 되겠네요. 한전이 사죠. 예. 그럼 한전도 또 자본금으로 일정 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기를 사갈 사람이 돈을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넣었던 이 자금에 대해서는 선순위라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도 예. 한 30-40%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 가치가 떨어져도 원금이 보존할 수 있도록 선순위라는데 뭐 먼저 배상하는 이러한 구조로 짜고 있고요. 예. 더 어려우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서 저기까지 하는 거죠. 보증까지 해주게 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네, 일정 네. 부분.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예.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살 사람이 그 회사에 넣었다는 그 살 사람이 그런 개인이 아니고 한전이라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는 사람은 우리 무슨 자산운용이라는 회사 있죠. 투자신탁 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도 거기다 돈을 일정 부분 넣어요. 네. 자기들 자금을. 네. 그래서 자기들 자금을 넣는데 자기들 자금이 제일 먼저 손실 나면 제일 먼저 빠지거든요.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이 투자신탁 회사는 전혀 이걸 자기가 팔질 않겠죠. 예. 요즘 같이 옛날식으로 뭐 정부가 야 이거 무조건 해.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손실이 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네. 제로나 뭐 이런 뭐 원금 보장이나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최대한도로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안 들어가고 정부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예를 들면 SOC 사업 같은 데는 예. 이미 잘 진행되고 있어 네. 뭐 수백 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우리가 보는 뭐 시내 빌딩들 보면은요 그 빌딩 주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펀드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펀드 중에서 금융기관이 들어가는 은행이나 주로 보험회사 연기금이 갖고 또 그 부분을 뚝 떼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들의 수익률이 꽤 높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실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SOC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4 내지 5%가 나옵니다. SOC 펀드가.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꽤 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사업에 따라 다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현실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이 사업이 혹시라도 실패할지 모르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상당히 높여야 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풍력 같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금리가 좀 낮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뉴딜 펀드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 한국판 뉴딜이 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창조 경제는 그냥 창조 경제가 뭐냐 갖고 한 1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한국은 디지털 강국입니다. 디지털 가야 되고 그리는 안 하면 우리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 펀드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10년, 20년이 걸려야지만 회수가 돼요. 그럼 다음 정부가 혹시라도 야당이 집권을 해도 지금 돈이 들어갔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것이 맥쿼리 펀드라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있죠.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부 구간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 자금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언제? 20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동안에 정권이 5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과거에 했던 다양한 펀드들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에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틀려요. 주식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권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비판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모순인 게 뭐냐면 금리 얼마예요 물어놓고서 과거에 통일펀드 뭐 무너졌대요. 통일펀드는 금리가 없는 거잖아요.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님께서는 세계 경제를 조금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돌파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국판 뉴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일단 시각을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 인구가 주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고령화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 지난 60년간 한국을 이끌어온 산업들이 10년 후에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 그림으로 현재를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진단은 뭐 6개월, 3개월 앞을 내다보고서 진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이제 그런 먼 시각을 우리 정치권도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이 이번에 지금부터 저는 골든타임 한 2025년 사이로 보는데요. 이 사이에 한국이 확실한 미래 준비를 해놓으면 다른 나라를 준비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부터 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의 홍성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